쿵, 쿵. 멀리서 철판이 흔들리는 소리가 심장을 때렸다. 밖은 미친 듯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희미한 비상등만이 좁은 관리실 복도를 비췄다. 문 앞에는 젖은 발자국 2개가 포개져 있었다. 안쪽에서 문이 잠기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딸까? 그의 숨결이 귓가에 스쳤다. 젖은 옷에서 갯내음과 땀 냄새가 섞여 훅 끼쳐왔다. 여긴 너무 좁아요. 내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렸다. 그가 내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다. 그래서 못 나갑니다. 지금은. 그때였다. 복도에서 누군가 우리 방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었다. 덜컥, 덜컥. 심장이 멎었다. 들키면 모든 게 끝이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1달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내가 통영의 이 작은 어촌 마을에 처음 발을 디딘 건 9월 하순이었다. 대한해상손해사정 소속 해상보험 전문 손해사정사로 파견을 나왔다. 통영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사고 때문이었다. 민원이 제기됐고 현장 조사와 분쟁 조정이 내 임무였다.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에 내리자마자 짠 내가 코를 찔렀다. 비린내와 소금기가 뒤섞인 바람이 얼굴을 핥히었다. 멀리 굴 양식장의 부표들이 부서지는 햇살에 은빛으로 반짝였다. 캐리어를 끌었다. 통영수협 건물로 향했다. 등 뒤로 시선이 따갑게 박혔다. 카페 평상에 앉아있던 아주머니 3명이 나를 위아래로 훑더니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댔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똑똑히 들렸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몸매가 장난 아니네. 마르긴 했는데 있을 건 다 있어. 보험회사에서 왔다던데. 일 달은 머물 거라고. 통영 수협 지점 앞에 도착하자 남자 직원 2명이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내가 공문 서류 봉투를 들고 다가갔다. 한 명이 마른 기침을 하며 급히 담배를 비벼 껐다. 최수아 조사관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악수를 청했다. 내 손을 잡으려던 남자의 동작이 순간 멈칫했다. 그의 시선은 노골적이었다. 내 얼굴에서 시작해 목선을 타고 어깨를 지나 다시 위로 황급히 올라왔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그 옆에 있던 남자가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다. 소문대로네. 나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했다. 이런 취급은 지긋지긋했다. 사무실로 들어가 서류를 펼쳤다. 담당자가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번 사고는 원인이 명확합니다. 노후된 시설 때문이에요. 그물 고정 장치가 부식돼서 끊어졌고 양식하던 굴이 대량 유실됐습니다. 인근 어민들이 피해 보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지금은 본사 직속팀에서 파견 나온 분이 맡고 있습니다. 장비랑 시설을 총괄하는 분이죠. 담당자가 명단을 넘겼다. 그의 손가락이 한 이름을 가리켰다. 박진철.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이었다. 옆에서 커피를 타던 여직원의 컵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어머, 그 사람 또 왔어요? 응, 3일 전에 복귀했다고 들었어. 여직원이 나를 힐끔 쳐다봤다. 웃음을 참는 얼굴이었다. 최 조사관님, 그 남자 조심하셔야 해요. 네? 왜요? 글쎄요. 여기 여자들 사이에서 별명이 좀 유명해서요.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어차피 업무로 만나는 사람일 뿐이다. 신경 쓸 이유가 없었다. 그날 오후 임시 숙소 열쇠를 받았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여 마음에 들었다. 짐을 풀고 저녁 무렵 마을 슈퍼에 갔다. 생필품 몇 가지를 사려고 계산대 앞에 줄을 섰다. 바로 등 뒤에서 여자들의 수다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해바라기 봤어? 아침에 굴 양식장에서 봤지. 여전하더라. 아주. 그 소문 진짠가 봐.
내 친구 남편이 봤대. 소문이 아니래도 직접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계산을 마치고 슈퍼를 나왔다. 해바라기? 별명인가?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 별명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지독한 현실인지. 이 일이 지났다. 통영수협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조사관님, 내일 현장 조사 일정 잡혔습니다. 오전 10시까지 굴 양식장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류를 정리했다. 박진철. 그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다시 들여다봤다. 내일이면 만나게 되겠군. 수백 번도 더 해온 일이었다. 긴장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왜일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목을 조였다. 그날 밤 숙소 창문을 열었다. 축축한 밤 공기가 밀려들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멀리 굴 양식장의 불빛이 전멸했다. 저 불빛 아래 박진철이라는 남자가 있겠지. 여자들이 떠들던 그 해바라기가.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내일이면 모든 걸 알게 될 것이다.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다음 날 아침 9시 30분. 나는 안전모와 장화를 챙겼다. 굴 양식장으로 향했다. 픽업 트럭이 비포장도로를 20분쯤 달렸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무릎 위 서류 가방이 춤을 췄다. 운전기사가 말을 걸었다. 오늘 책임자 나와 있을 겁니다. 박진철 씨라고. 네, 얘기 들었습니다. 과묵하지만 사람은 진국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바다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지고 있었다. 양식장 관리 부두에 도착했다. 남자 몇몇이 그물을 손보고 있었다. 나는 현장 책임자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박진철 씨 계십니까?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가 손가락으로 안쪽을 가리켰다. 저기요. 기계실 쪽에 계실 겁니다. 나는 부두 끝으로 걸어갔다. 장비 보관 창고 앞에 한 남자가 쪼그려 앉아 있었다. 기계 내부를 들여다보는 중이었다. 작업복 차림, 장갑을 낀 손, 옷 위로 등 근육이 단단하게 솟아 있었다. 저기요. 내가 부르자 그가 천천히 허리를 폈다. 돌아서는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그림자가 나를 덮었다. 키가 거대했다. 188cm는 좋게 넘어 보였다. 어깨는 태평양 같았다. 그을린 얼굴, 굵은 선, 50세라고 했는데 몸은 전성기 시절의 기운을 그대로 품고 있었다. 하지만 내 시선이 꽂힌 곳은 따로 있었다. 작업복 바지, 단단한 허벅지, 그리고 그 아래로 붉어진 윤곽. 숨이 멎었다. 여자들이 왜 그를 해바라기라고 부르는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나는 황급히 시선을 위로 올렸다. 그 역시 나를 보고 있었다. 눈빛은 고요했지만 모든 걸 간파한 듯한 표정이었다. 대한해상선 회사정에서 오셨습니까? 최수아 조사관님. 목소리마저 낮고 깊었다. 네, 맞습니다. 나는 서류를 꺼내 들었다. 애써 태연한 척했다. 서류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사고 당일 상황 기록과 장비 점검 내역을 보여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걸어왔다. 거리가 가까워지자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다. 땀과 기름, 바다가 뒤섞인 짙은 남자의 체향이 끼쳐왔다. 그가 서류함을 여는 동안 나는 옆으로 한 걸음 비켜섰다.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그가 말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내 발이 삐끗했다. 부두 바닥이 해수에 젖어 있었다. 앗! 넘어지려는 순간 단단한 팔이 허리를 감쌌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이 묻혔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2초 남짓한 찰나였다. 하지만 그의 천이 얇은 옷을 뚫고
고스란히 전해졌다. 괜찮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나는 허리를 숙이며 그에게서 떨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2초도 안 되는 접촉. 하지만 허리에 남은 그의 손바닥 온기가 지워지지 않았다. 서류 확인은 차분하게 진행됐다. 사고 발생 시각이 새벽 4시 12분이군요. 네, 그물 고정 장치가 파손됐습니다. 원인은요? 노후화입니다. 교체 시기를 놓쳤습니다. 대화는 건조했다. 하지만 내 시선은 자꾸만 흔들렸다. 서류를 보다가도 그의 손이 보였다. 팔뚝에 힘줄이 보였다. 굵은 목선이 보였다. 집중해. 최수아.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다. 박진철 씨는 과묵했다. 질문에만 짧게 답했다. 불필요한 말도 시선도 없었다. 과시도 친절을 빙자한 수작도 없었다. 보통 남자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더 신경을 긁었다. 서류 확인을 마치고 부두를 둘러봤다. 그가 내 뒤를 따랐다. 여긴 난간이 났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수심도 3미터가 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주의사항만 말했다. 이성적인 관심이 아니었다. 현장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뿐이었다. 나는 사진 몇 장을 찍고 메모를 끝냈다.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일정 맞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몇 걸음 떼었을 때였다. 등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사관님. 네? 뒤돌아보았다. 박진철 씨가 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내가 정신없이 두고 온 것이었다. 이거. 아, 죄송합니다. 가방을 받으러 다가갔다. 우리 손이 스쳤다. 이번엔 장갑이 없었다. 맨살이었다. 거칠었지만 뜨거운 온기. 손끝에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나는 가방을 낚아채듯 잡고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조심히 가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트럭에 올라타 안전벨트를 맸다. 심호흡을 했다. 손끝이 저릿했다. 운전기사가 물었다. 조사는 잘 마치셨습니까? 네, 잘 끝났습니다. 창밖으로 굴 양식장이 멀어졌다. 부두 끝에 서 있는 박진철 씨가 보였다. 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이쪽을 보고 있었다. 나는 창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왜 이러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를 본 순간 마을 여자들이 왜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지 온몸으로 이해해 버렸으니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 섰다. 눈을 감아도 그가 보였다. 낮은 목소리, 단단한 손, 나를 응시하던 깊은 눈.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이건 샤워 때문이 아니었다. 정신 차려, 최수아. 나는 중얼거렸다. 이건 그냥 일이야. 일 다리면 끝나. 그러면 나는 떠날 거고 그 사람도 다른 현장으로 가겠지. 그런데 왜 자꾸만 머릿속에서 그의 존재가 지워지지 않는 걸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나는 휴대폰을 켰다. 나도 모르게 검색창에 그의 이름을 입력하고 있었다. 휴대폰 연락처 목록에 박진철, 그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머물렀다. 나는 결국 휴대폰을 뒤집어 내려놓았다.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다. 4월이 지나갔다. 나는 사무실에서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당분간 현장에 나갈 일은 없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통영수협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조사관님,
추가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네. 굴 양식장에서 직접 수령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까? 네. 분쟁 조정에 꼭 필요한 자료라 오늘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순간 망설였다. 굴 양식장에 간다는 건 박진철 씨를 다시 봐야 한다는 의미였다.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피할 수가 없구나. 가방을 챙기다 거울 앞에 멈춰 섰다. 나도 모르게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최수아? 굴 양식장에 도착하니 오후 4시였다. 햇살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부두는 텅 비어 있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울렸다. 저기요. 안에 계십니까? 내 목소리에 창고 안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박진철 씨가 걸어 나왔다. 이번에는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 민소매 작업복 하나만 걸치고 있었다. 땀이 그의 목선을 타고 흘렀다. 단단한 가슴을 지나 복근으로 사라졌다. 나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다. 서류 때문에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잠겨 나왔다. 안에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그가 앞장서 걸었다. 창고 내부는 어두웠다. 빛은 문틈으로 겨우 스며들었다. 공기는 후덥지근하고 축축했다. 책상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이겁니다. 그가 서류를 건넸다. 받으려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류를 넘겨받는 순간 종이 모서리에 손가락을 베었다. 아, 다치셨습니까? 박진철 씨가 내 손을 붙잡았다. 손가락 끝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다. 그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상처를 눌렀다. 괜찮습니다. 잠시만 누르고 계십시오. 네. 우리는 너무 가까웠다. 그의 숨결이 느껴졌다. 나 역시 숨을 참고 있었다. 창고 안은 고요했다. 밖에서 철썩이는 파도 소리만 들려왔다. 그가 손수건을 떼며 말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손을 빼내려 했다. 하지만 그가 놓아주지 않았다. 아주 잠깐. 딱 1초였다. 그 짧은 순간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다. 그가 먼저 손을 놓았다. 조심히 가십시오. 네. 나는 서류를 들고 창고를 서둘러 빠져나왔다. 햇빛에 눈이 시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트럭으로 향하는데 등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사관님. 나는 뒤를 돌아봤다. 그가 창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이곳에 혼자 오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시설이 위험하다는 뜻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까딱하고 돌아섰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위험한 것은 시설이 아니었다. 이 감정이었다. 그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굴 양식장에 가지 않았다. 서류는 사무실에서도 처리할 수 있었다. 굳이 현장에 나갈 필요가 없었다. 아니, 가지 않으려고 애썼다. 자꾸만 박진철 씨가 떠올랐다. 일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들기 직전에도. 이러면 안 돼. 수없이 되뇌었지만 마음은 제멋대로였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통영수협 직원이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조사관님, 해송 횟집에서 회식이 있습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어민들과 친해지면 조사도 편하실 겁니다. 제가 가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꼭 오세요.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업무의 연장이었고 숙소에 혼자 있는 것보다 나았다. 해송 횟집은 항구 근처에 있었다. 가게는 낡았지만 손님들로 시끌벅적했다. 나는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회가 나오고 소주잔이 오갔다. 분위기는 금세 부드러워졌다. 조사관님, 이 동네는 좀 어떻습니까? 심심하죠? 아닙니다. 조용해서 좋습니다.
조용하다니요. 한번 들어오면 나갈 곳도 없는 곳인데.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횟집 문이 열렸다. 남자 몇이 들어섰다. 그중 한 명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박진철 씨였다. 그도 나를 발견했다.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고개를 까딱이며 인사했다. 나도 가볍게 목례했다. 그는 반대편 테이블에 앉았다. 애써 시선을 돌렸지만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목소리들이 커졌다. 박진철 씨가 앉은 테이블에서도 웃음이 터져 나왔다. 진철 씨, 요즘 연애 안 해? 여자 없어? 누군가 물었다. 박진철 씨는 대답 없이 술잔만 비웠다. 이 양반은 여자한테 관심 없어. 일벌레야. 그래도 그 나이에 외롭지 않나? 외로우면 어떤가? 혼자가 편해. 담담한 대답이었다. 옆자리 남자가 술을 따라주며 말했다. 그래도 해바라기라며? 여자들이 가만 안 둔다던데. 순간 폭소가 터졌다. 아, 그거 진짜입니까? 소문만 무성하던데. 소문이 아니라니까. 내가 목욕탕에서 직접 봤어. 와, 부럽다. 나는 술잔을 들었다가 조용히 내려놓았다. 귓가가 뜨거워졌다. 해바라기. 그 별명의 의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처음 만난 날, 내 몸이 먼저 반응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들으니 기분이 이상했다. 부끄러움인지 호기심인지 모를 감정이 일었다. 내가 앉은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다. 조사관님은 남자친구 있으세요? 여직원이 물었다. 아니요. 없습니다. 에이, 거짓말. 이렇게 예쁜데 없을 리가요. 정말 없습니다. 그럼 결혼은요? 안 했습니다. 주변 남자들이 힐끔거렸다. 노골적인 관심이었다. 여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여기서 인연 찾으면 되겠네요. 괜찮은 남자들 많아요. 아닙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다. 근데 저런 몸매는 남자가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왜요? 그냥 느낌이 그래.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애써 미소로 넘겼다. 익숙한 반응이었다. 남자들은 늘 그랬다. 처음에는 호기심을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망설였다. 내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채는 듯했다. 그게 무엇인지는 관계를 가져본 남자들만이 알았다. 술자리가 파할 무렵 나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밖으로 나오자 밤바람이 시원했다. 하늘엔 별이 가득했다. 항구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간질렸다. 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봤다. 어두운 수평선 너머로 등대 불빛이 깜빡였다. 조심히 가라고 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깜짝 놀라 돌아보니 박진철 씨가 서 있었다. 그도 먼저 나온 모양이었다.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다. 아, 네. 혼자 가십니까? 네. 숙소가 바로 앞이라서요. 그래도 조심하십시오. 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내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의 셔츠 자락이 파도처럼 흔들렸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까 들었습니다. 무엇을요? 해바라기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다. 죄송합니다. 불쾌하셨습니까?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궁금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인지. 그가 담배를 비벼 끄며 낮게 웃었다.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그런가요? 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게 소문이 아니라는 걸. 침묵이 흘렀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조사관님도 소문이 있으시더군요. 네. 횟집에서 들었습니다. 남자들이 감당 못할 것 같다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죠.
내가 했던 말을 그가 그대로 돌려주었다. 웃음이 터졌다. 맞아요. 소문일 뿐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눈빛은 선명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런데요? 네. 그 소문이 궁금하긴 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갔다. 저도요. 바람이 멎었다. 파도 소리만 남았다.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 그때 그가 먼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늦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나는 몸을 돌렸다. 몇 걸음 걷다 뒤를 돌아봤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손을 들어 작게 흔들었다. 그도 고개를 끄덕였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오늘 이건 뭐였을까? 술기운이었을까? 아니면 진심이었을까? 휴대폰을 켰다.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다. 잘 들어가셨습니까? 손가락이 떨렸다. 답장을 입력했다. 네, 잘 들어왔습니다. 몇 초 뒤 다시 문자가 왔다. 좋은 밤 되십시오. 나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소문이 궁금하다는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소문을 들으면 모든 게 쉬워질 줄 알았다. 저 사람도 별 수 없구나. 선을 그을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이제 모르는 척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의 목소리를 들었고 눈빛을 받았고 문자까지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 역시 궁금해지기 시작했으니까. 그 후 며칠간은 아무 일도 없었다. 문자는 더 오지 않았고 나도 보내지 않았다. 업무상으로도 연락할 일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다. 화면을 켜고 메시지함을 열어보고 아무것도 없으면 한숨을 쉬었다. 왜 이러는 걸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통영수협에서 연락이 왔다. 조사관님, 태풍이 온답니다. 태풍이요? 네. 모레쯤 이 지역을 통과할 것 같습니다. 본사 지시입니다. 태풍 전후로 굴 양식장 시설 상태 사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말입니까? 네. 태풍 전후 사진이 모두 필요합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분쟁 조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자료라는군요. 나는 잠시 대답을 망설였다. 태풍이 오는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일 오후에 미리 현장을 둘러보시고 야간 점검은 현장 책임자와 동행하시면 될 겁니다. 안전하게요. 야간 점검까지요? 네. 본사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밤에 상태 기록이 없으면 분쟁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하늘이 잿빛이었다. 알겠습니다. 현장 책임자에게는 저희가 연락해 두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굴 양식장에 간다는 건 박진철 씨를 다시 만난다는 의미였다. 그것도 태풍이 오는 밤에.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다음 날 오후 2시 나는 굴 양식장으로 차를 몰았다. 하늘은 어제보다 더 어두웠다. 구름의 움직임이 빨라졌고 바람은 살갗을 파고들듯 차가웠다. 부두에 도착하자 박진철 씨가 먼저 나와 있었다. 그는 장비를 살피는 중이었다. 왔습니다. 내 목소리에 그가 고개를 들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전히 그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지난번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느낌이었다. 태풍 때문에 바쁘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대비는 끝났습니다. 그가 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그물 고정 장치와 부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같이 둘러보시죠. 우리는 부두를 따라 나란히 걸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가 쿵,
쿵, 심장을 울렸다. 이쪽입니다. 고정장치는 교체했습니다. 그가 새로 설치한 장비를 가리켰다. 언제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했습니다. 조사관님 보고서를 보고 바로 처리했습니다. 내 보고서를 읽었다는 말이었다. 잘하셨네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점검을 마치고 창고로 돌아오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가 오네요. 내 말에 박진철 씨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예보보다 이릅니다. 빗방울은 순식간에 굵어졌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세차게 쏟아졌다. 우선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가 창고 문을 열었다. 나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내부는 어두웠다. 쇠와 기름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밖에서는 비가 퍼부었고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도 들려왔다. 금방 그칠 겁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죠. 네. 나는 창고 안을 둘러봤다. 벽에는 공구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간이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다. 여기서 일하십니까? 가끔 서류 작업을 할 때 씁니다. 그가 의자를 닦아 내게 내밀었다.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10분, 20분. 시간은 흘렀다. 침묵이 이어졌지만 어색하지는 않았다. 그는 공구함을 정리했고 나는 휴대폰으로 날씨를 확인했다. 태풍 경로가 이쪽으로 향하고 있네요. 내 말에 그가 다가왔다. 어디 봅시다. 나는 그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가 바로 내 옆에 섰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어깨가 스칠 듯 말 듯했다. 내일 저녁쯤 도착하겠습니다. 네. 직접적인 타격은 아니지만 영향권입니다. 그럼 내일은 나오기 힘드시겠군요. 아마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밖에서는 빗소리만 요란했다. 창고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다. 한참 뒤에야 빗줄기가 조금 약해졌다. 이제 그만 가보셔야겠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다. 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던 탓이었다. 괜찮으십니까? 네. 다리가 조금 저려서요. 그가 손을 내밀었다. 잡으십시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의 손에 의지해 일어서는 순간 몸의 중심이 무너졌다. 조심하십시오. 그가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순식간에 우리는 아주 가까워졌다. 그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다. 서로의 숨소리가 들렸다. 죄송합니다. 내가 작게 중얼거렸다. 아닙니다. 그는 대답했지만 허리를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나도 그에게서 물러서지 않았다. 몇 초였을까? 아니, 몇 분이었을까?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그가 먼저 손을 떼었다. 가셔야 합니다. 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창고를 나섰다. 비는 거의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다. 트럭으로 걸어가는데 등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사관님, 나는 뒤를 돌아봤다. 내일 밤 점검을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풍 때문에요? 네. 야간에 다시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본사 지시도 있었고요. 혼자 하시는 겁니까? 원래는 그럴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혹시 사진 기록이 필요하시면 같이 오셔도 됩니다. 밤이에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 태풍이 오는 밤에 단둘이서. 이건 너무 위험했다. 하지만 내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다. 몇 시에 오면 될까요? 8시쯤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트럭에 올라탔다. 창문 너머로 그가 보였다. 비에 젖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작게 손을 흔들었다. 그도 고개를 끄덕였다. 트럭이 출발했다. 백미러 속 그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나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뛰고 있었다. 내일 밤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걸까? 그날 밤 숙소에서 뉴스를 봤다. 태풍 13호가 내일 저녁 남해안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해안가 주민 여러분께서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를 집어삼키는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문자를 쓰려다 멈췄다. 정말 가야 할까? 이건 업무상 꼭 필요한 일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가? 고민 끝에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울부짖는 듯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내일이면 태풍이 온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과 단둘이 고립된 공간에 있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저녁 7시 30분, 나는 굴 양식장으로 가는 택시에 몸을 실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조사관님, 오늘 태풍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내일 가시지. 괜찮아요. 금방 끝날 일입니다. 그래도 조심하십시오. 10시쯤 다시 연락 주세요. 모시러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창 밖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가로등 불빛이 빗속에서 속절없이 번졌다. 휴대폰을 꺼내자 박진철 씨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다. 위험하면 오지 마십시오. 손가락이 떨렸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몇 초 뒤 답이 왔다. 조심히 오십시오. 나는 휴대폰을 꽉 쥐고 창밖을 봤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 밤 무언가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 양식장에 도착했을 때 비바람은 더욱 거세져 있었다. 관리동 건물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가 온몸으로 쏟아졌다. 우산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관리동으로 뛰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복되는 비상등만 켜져 있었다. 저 왔습니다. 내가 외치자 안쪽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박진철 씨였다. 많이 젖으셨군요.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옷부터 말리셔야겠습니다. 그가 안내한 곳은 작은 방이었다. 책상과 의자, 그리고 침대 하나. 간이 숙소인 듯 했다. 여기서 쉬시는 겁니까? 야간 작업을 할 때 가끔 씁니다. 그가 수건을 건넸다. 우선 물기부터 닦으십시오. 감기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다. 그가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장비 점검은 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럼 잠시만. 그가 나가려던 순간이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불이 꺼졌다. 정전이었다. 아, 내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희미하게 퍼졌다. 괜찮습니다. 금방 복구하겠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켜졌다. 그가 발정이 쪽으로 갔다가 잠시 후 돌아왔다. 발정이도 고장입니다. 아침에는 멀쩡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우선 랜턴을 켜겠습니다. 랜턴 불빛이 방을 희미하게 밝혔다. 서로의 얼굴을 겨우 알아볼 수 있었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건물을 집어삼킬 듯 울부짖었다. 쿵쿵, 철판이 흔들리는 소리. 우르르, 천둥 소리. 나는 창밖을 봤지만 어둠뿐이었다. 나갈 수 있을까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위험합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여기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랜턴 불빛 속에서 그림자가 위태롭게 흔들렸다. 나는 운전기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태풍 때문에 도로가 위험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몇 분 뒤 답장이 왔다.
알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폰을 내려놓았다. 그날 밤 우리는 단둘이 고립되었다. 랜턴 불빛이 흔들렸다. 방은 좁았다. 침대, 책상, 의자. 그게 전부였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창문을 때렸다. 쿵 하고 어딘가에서 철판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앉으십시오. 박진철 씨가 의자를 권했다. 괜찮습니다. 서 있겠습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최소 3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렇군요. 나는 의자에 앉았다. 그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2미터 남짓. 침묵이 흘렀다. 난방기가 윙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젖은 옷 때문에 최대로 틀어놓은 모양이었다. 공기가 점점 뜨거워졌다. 더우시면 창문을 열까요? 그가 물었다. 아니요. 비가 들어올 겁니다. 그렇겠군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젖은 블라우스가 몸에 달라붙어 신경 쓰였다. 몸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의 작업복 셔츠 또한 젖어 있었다. 그의 젖은 셔츠 너머로 가슴 윤곽이 희미하게 비쳤다. 나는 애써 시선을 피했다. 물 좀 드릴까요?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생수병을 건넸다. 네, 감사합니다. 목이 타는 듯했다. 물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그도 남은 물을 마셨다. 같은 병이었다. 내 입술이 닿았던 곳에 그의 입술이 닿았다. 그 사실만으로도 심장이 내려앉았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30분쯤 지났을까. 나는 여전히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고 있었다. 그가 조용히 물었다. 혼자 괜찮겠어요? 등 쪽이 잘 안 닿네요. 감기 걸립니다. 제대로 말려야죠. 그가 서랍에서 마른 수건을 하나 더 꺼냈다. 이걸로 쓰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건을 건네받는 순간 손끝이 스쳤다. 그의 천이 전해졌다. 따뜻했다. 새 수건으로 머리를 감쌌지만 등 뒤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은 여전히 축축했다. 손을 뒤로 뻗어보았지만 닿지 않았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가 다가와등 뒤에 섰다. 수건이 머리카락에 닿는 감촉이 느껴졌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머리를 말려주기 시작했다. 아프진 않습니까? 네, 괜찮아요.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손가락이 목덜미를 스칠 때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다.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무게였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다시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랜턴 불빛이 흔들리며 우리의 그림자를 벽 위로 길게 늘어뜨렸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최수아 조사관님. 네. 오늘 꼭 와야 했습니까? 업무 때문에 온 겁니다. 정말로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가 다시 물었다. 정말 업무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결국 솔직한 마음이 터져 나왔다. 그가 낮게 웃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 점검, 혼자서도 충분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다. 그럼 왜? 보고 싶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었다. 저도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로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내가 먼저 말했다. 압니다. 그런데 나도 그래요. 그가 손을 뻗어 내 뺨을 감쌌다. 거칠었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나도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내 것만큼이나 빠르게. 후회하지 않겠어요? 그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관없어요. 나도요. 그가 고개를 숙였다. 나도 눈을 감았다. 입술이 닿았다. 망설임이 느껴지는 부드러운 입맞춤. 하지만 망설임은 금세 사라졌다. 숨결이 뜨거워졌다. 서로의 손이 서로를 찾았다. 그의 손은 내 허리를, 내 손은 그의 목덜미를 감쌌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이상하네요. 내가 중얼거렸다. 뭐가요? 이렇게 가까운데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나도 그렇습니다. 다시 입을 맞췄다. 이번에는 더 깊고 뜨거웠다. 어떻게 침대까지 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희미한 랜턴 불빛 아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그의 손이 내 블라우스 단추로 향했다. 천천히, 하나씩. 나 역시 그의 셔츠 단추를 풀었다. 옷가지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방 안에는 서로의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탐색하듯 조심스러웠다. 그의 손이 내 몸을 어루만지고 내 손은 그의 몸을 더듬었다. 소문이. 내가 속삭였다. 사실이었군요. 그가 낮게 웃었다. 이제야 확인했습니까? 네,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나는 깨달았다. 사람들이 왜 그를 해바라기라고 부르는지. 그것은 단순히 크기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압도적이었다. 숨이 막혔다. 온몸의 근육이 긴장했다. 그가 움직임을 멈추고 물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계속해요. 그는 천천히 다시 움직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숨소리가 달라졌다. 거칠고 빨라졌다. 잠깐. 그가 신음처럼 중얼거렸다. 너무 빨라요. 미안해요. 제어가 안 돼요. 그제야 나는 확신했다. 이것이었구나. 남자들이 버티지 못한다는 소문의 실체. 내 몸이 주는 자극이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었다. 괜찮아요. 내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지만 괜찮다니까요.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몇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났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내 옆에 쓰러지듯 누웠다.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너무 빨랐죠. 괜찮아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처음 아니에요. 이런 거. 그가 나를 돌아봤다. 네? 다들 그랬어요. 저랑 잔 남자들은.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요. 침묵이 흘렀다. 그가 다시 몸을 일으켰다.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네. 이번엔 정말 천천히 해볼게요.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할 수 있겠어요? 노력해보죠. 두 번째는 조금 더 길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그는 번번이 내 몸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새벽 2시가 넘었을까. 우리는 소파에 기대앉아 물을 마셨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도저히 못 버티겠네. 뭐라고요? 사람들 말이 맞았어요. 뭐가요? 당신 몸은 남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담요를 끌어안으며 웃었다. 이제야 이해했어요? 네, 뼈저리게. 그가 내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그런데요? 네, 괜찮아요. 못 버텨도. 와예요? 당신이니까.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바람 소리도 잦아들고 있었다. 랜턴 불빛 아래 우리는 나란히 누웠다. 구겨진 담요, 흐트러진 베개, 그의 셔츠는 바닥에,
내 블라우스는 의자에 걸려 있었다. 후회해요? 아니요.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래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지금은 이게 좋아요. 그가 내 손을 힘주어 잡았다. 나도요. 우리는 그렇게 새벽을 맞았다. 통영 어촌 마을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던 조합. 거대하다는 남자와 그를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여자. 그날 밤 우리는 그들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었다. 새벽 6시쯤 잠에서 깼다. 창틈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비는 완전히 그쳐 있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옆에는 박진철 씨가 잠들어 있었다. 고른 숨소리, 평온한 얼굴. 어젯밤의 일이 꿈처럼 아득했다. 하지만 온몸에 남은 흔적들이 그게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엉망이었다. 목덜미에 남은 붉은 자국을 어떻게 가려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등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깼어요? 돌아보니 그가 침대에 앉아 나를 보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맨 상체. 네, 방금요. 몇 시죠? 6시 조금 넘었어요. 그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하나였던 몸인데 지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간이 정이포트로 물을 끓여 인스턴트 커피를 탔다. 우리는 마주 앉아 말없이 커피만 마셨다. 컵을 드는 소리, 커피를 삼키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젯밤 일은? 네, 괜찮았습니다. 저도 괜찮았어요. 제가 너무 형편없었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거짓말 마세요. 계속 무너졌잖아요. 목소리에 깊은 자괴감이 묻어났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보았다. 그거 당신 잘못 아니에요? 네? 원래 그래요. 남자들은 다. 전부 다요? 네. 저랑 관계했던 남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똑같았어요. 그의 눈이 커졌다. 대체 왜요? 저도 잘 몰라요. 의사 말로는 그냥 체질이래요. 체질? 네. 안쪽 구조가 좀 특이하대요. 그래서 자극이 너무 강해서 남자들이 조절을 못한답니다.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못 버틴다는 소문이 난 거군요. 그렇게 됐네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그가 말했다. 부담스럽겠습니다. 남자들 상대하기. 뭐가요? 자존심 상하니까요. 버티지 못했다는 사실이.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맞아요. 대부분 화를 내거나 저를 피했어요. 왜요? 자신이 약하다고 느끼는 게 싫었나 보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는 갑니다. 남자들 그런 거에 목숨 거니까요. 당신도요? 그가 나를 보았다. 솔직히 신경 쓰입니다. 미안해요. 아니요. 당신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그냥 익숙해지면 되겠죠. 익숙해져요? 네. 계속 연습하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웃음이 터졌다. 연습이요? 네. 계속하다 보면 그 말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계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만난다는 뜻이었으니까. 아침 8시쯤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태풍은 완전히 지나가고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다. 바닥은 온통 물에 젖어 있었고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 피해가 크진 않네요. 주변을 둘러보며 내가 말했다. 다행입니다. 장비도 무사하고요. 나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차는 불렀습니까? 아이, 곧 도착할 겁니다. 그럼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안녕히 가세요도, 다음에 또 봐요도 어색했다. 잠시 후 예약한 차가 도착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십시오. 나는 차에 올랐다. 차가 떠나는 모습을 100m쯤 지켜봤다. 그의 실루엣이 희미한 점으로 변해갔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항구의 밤 공기가 차가웠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원룸으로 돌아와 곧장 샤워기 아래에 섰다. 뜨거운 물줄기가 어깨를 적셨다. 하지만 아무리 씻어내도 어젯밤의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천, 그의 숨결, 그의 무게감, 모든 것이 피부 아래에 새겨진 듯 선명했다. 김이 서린 욕실 거울 앞에 섰다. 목덜미에 선명한 붉은 자국이 보였다. 허벅지 안쪽에도 울긋불긋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제야 실감이 났다. 정말 하룻밤을 보냈구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텅 빈 천장을 응시했다. 그때 머리맡에 둔 핸드폰이 짧게 울렸다. 그였다. 무사히 도착했습니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자판을 누르는 손길이 더뎠다. 네, 방금 들어왔어요. 몇 초의 정적. 곧바로 답장이 돌아왔다. 푹 쉬어요. 그쪽도요. 그게 끝이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옆으로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어젯밤의 모든 순간이 눈꺼풀 뒤에서 반복 재생되었다. 그의 거친 숨소리, 나를 더듬던 손길, 귓가에 속삭이던 목소리, 그리고 내 안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던 그의 모습까지. 과거에 만났던 남자들이 스쳐 지나갔다. 패턴은 늘 똑같았다. 처음에는 모두 자신만만했다.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다며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막상 관계를 가지면 모든 것이 달라졌다. 1번, 2번, 3번.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그들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미안하다는 변명, 다음엔 잘하겠다는 약속. 그러다 결국엔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화를 냈다. 그리고 떠나갔다. 나는 그런 결말에 너무나 익숙했다. 그래서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박진철이라는 남자도 결국엔 똑같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이 일 후 예상치 못한 문자가 도착했다. 저녁 식사는 했습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직요. 무슨 일이세요? 괜찮다면 같이 먹고 싶습니다. 숨을 잠시 멈췄다. 좋아요. 7시에 해송 횟집에서 보죠. 네, 알겠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왜 연락을 한 거지? 보통의 남자들은 상처 입은 자존심을 끌어안고 도망치기 바빴다. 그런데 그는 다시 만나자고 했다. 혹시 이 남자는 다른 걸까? 아주 작은 기대감이 싹 텄다. 저녁 7시, 해송 횟집.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그를 기다렸다. 5분쯤 지났을까? 그가 안으로 들어섰다. 평소의 작업복이 아닌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단단한 어깨가 눈에 들어왔다. 늘 보던 모습과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오래 기다렸습니까?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우리는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주문을 하고 곧 회가 나왔다. 맛있네요. 네. 이 집이 통영에서 제일 괜찮습니다. 대화는 자꾸만 끊겼다. 내가 먼저 용기를 냈다. 저기요. 네. 그날 이후로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았습니다. 후회는 안 하고요.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전혀요. 당신은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소주잔을 비우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은 걱정을 좀 했습니다. 뭐가요? 내가 너무 형편없어서 당신이 실망했을까봐. 아니에요. 정말입니까? 네.
정말이에요. 나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덮었다. 그거 당신 잘못 아니라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내 자존심이라는 게 참 별게 아니라서요. 미안해요. 아닙니다. 당신이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그가 내 손을 마주 꽉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투박했다. 다만 잘하고 싶습니다. 네, 당신한테 잘해주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 말에 심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거짓말. 진짜예요. 저는 당신을 보면 알아요. 버티지 못하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만큼 저를 간절히 원한다는 뜻이니까요. 그가 피식 웃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다. 어색했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저녁을 먹고 통영항을 걸었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오늘 고마웠어요. 내가 먼저 말했다. 뭐가요? 연락해줘서요. 다들 보통은 피하거든요. 왜 피합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가 걸음을 멈췄다. 나를 돌아보며 나직이 말했다. 난 도망치지 않습니다. 버티지 못하는 거 창피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하지만 당신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다. 좋아해요. 애네. 좋아합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아주 많이요. 나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섰다. 저도요.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졌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앞으로 더 보고 싶을 겁니다. 괜찮겠어요? 네, 괜찮아요. 내가 계속 못 버텨도 정말 괜찮겠습니까? 나는 웃었다. 그건 감수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정말입니까? 네, 정말이에요. 그가 나를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단단하고 따뜻했다. 나도 그의 등을 감싸 안았다. 귓게는 잔잔한 파도 소리만 들려왔다. 과거의 남자들은 통제 불가능한 자신을 마주했을 때 무너졌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다. 자신의 약점마저 끌어안으려 했다. 그래서 더 위험하게 느껴졌다. 어쩌면 그와 나는 보통의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서로의 다름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끌리는 건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 관계가 계속될 수 있을까? 그 후로 우리는 부쩍 자주 만났다. 일주일에 2, 3번은 함께 저녁을 먹고 밤바다를 걸었다. 가끔은 그의 방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 관계는 여전히 같았다. 그는 번번이 빠르게 무너졌다. 한 번은 이분도 차애되지 않았다. 젠장. 또 미안합니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사과했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괜찮아요. 당신이 느끼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아요. 그 말에 그가 나를 가만히 내려다봤다. 이상한 여자. 당신도 이상한 남자예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고 다시 끌어안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행복감이 차올랐다. 대형 손해보험사 특별조사팀의 일도 순조롭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파견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3주 후면 나는 이 통영 어촌 마을을 떠나야 했다. 본사로 돌아가 완전히 다른 업무를 맡게 될 터였다.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졌다. 어느 금요일 저녁 해송 횟집에서 그와 마주 앉아 있었다. 조사는 언제쯤 끝납니까? 그가 물었다. 2주 남았어요. 그럼 떠나는 겁니까? 네. 본사로 복귀해야 해요.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가 소주잔을 단숨에 비우고 말했다. 그 다음은요? 뭐가요?
우리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수없이 생각해 봤지만 답을 찾지 못한 문제였다. 잘 모르겠어요. 장거리 연애라도 해야 합니까? 힘들겠죠? 거리도 너무 멀고. 그럼 이게 끝입니까? 그의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다. 끝이라니. 아니면 뭡니까? 이렇게 계속 만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말문이 막혔다. 그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관계였던 거죠. 무슨 뜻이에요? 잠깐 스쳐가는 인연. 당신은 떠날 사람이고 나는 여기 남을 사람이고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그의 목소리가 순간 높아졌다. 주변 테이블에서 우리를 힐끔 쳐다봤다.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일단 나가서 얘기해요. 좋습니다. 우리는 횟집을 나섰다. 항구는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했다. 왜 화를 내요? 내가 물었다. 화내는 거 아닙니다. 방금 목소리 높였잖아요. 그냥 답답해서 그럽니다. 그가 난간에 기대어 어두운 바다를 바라봤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떠날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자꾸 기대를 하게 됩니다. 뭘요? 당신이 계속 여기 있을 거라고. 아니면 나와 함께 할 거라고. 나는 그의 옆에 나란히 섰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짓말. 진심이에요. 그럼 왜 안 되는 겁니까? 제 일이 있잖아요. 서울에 제 삶이 있고.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네. 이 관계 계속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다. 왜요? 내가 버티지 못하는 것 때문에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장거리로 만나면서까지 이런 식이면 내 자존심이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사내로서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결국 다른 남자들과 똑같았다. 결국 당신도 똑같군요. 뭐라고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도망치려는 거잖아요. 도망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떠나고 나는 여기 남는데 장거리로 만나면서 내가 계속 무너지는 꼴을 어떻게 봅니까? 그가 거칠게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냥 지금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진심이에요? 네. 결국 당신 자존심 때문에?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씁쓸한 웃음이었다. 알았어요. 최소아 씨. 이해해요. 그럴 수 있죠. 나는 몸을 돌려 걷기 시작했다. 어디 갑니까? 숙소요. 혼자 있고 싶어요. 위험합니다. 같이 가요. 됐어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그가 내 팔을 붙잡았다. 놓으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면 다예요. 나는 그의 팔을 뿌리치고 앞만 보고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뺨 위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역시 똑같아. 남자들은 다 똑같았다. 처음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무너지는 자신을 견디지 못했다. 박진철, 그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룸에 돌아와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다. 미안합니다. 답장하지 않았다. 또 진동이 울렸다. 무사히 들어갔습니까? 무시했다. 세 번째 문자.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화 풀어요. 나는 핸드폰을 침대 저편으로 던져버렸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다. 왜 이렇게 아픈 걸까? 고작 몇 주 만난 사람인데 심장이 왜 이렇게 찢어질 듯 아픈 거지? 하지만 아팠다. 너무나 아팠다. 다음 날부터 나는 그를 철저히 피했다.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았다.
통영굴 양식장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통영수협지점 사무실에 틀어박혀 서류 작업에만 몰두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지독하게 외로웠고 밤마다 울었다. 하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떠날 몸, 더 깊은 미련을 남기기 전에 정리하는 게 나았다. 파견 종료 3일 전이었다.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통영수협 지점 직원의 목소리였다. 최 조사관님, 혹시 박 사장님 기다리세요? 네. 매일 부두에 나오시던데요. 오후마다요. 조사관님 오시나 하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래요? 네. 벌써 7일째예요. 한참 서 계시다가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두 분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요. 아무 일도요. 나는 애써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매일같이 나를 기다렸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항구를 걸었다. 밤바람이 제법 쌀쌀했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만이 귓가를 채웠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박진철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들을 확인했다. 미안합니다. 오늘도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온 메시지였다. 답장을 쓰려다 손가락을 멈췄다. 지금 와서 무얼 할 수 있을까? 이 일 후면 나는 이곳을 떠난다. 여기서 다시 만나면 결국 더 아픈 이별을 반복할 뿐이었다.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였다. 나는 누군가를 붙잡는 사람이 아니었다. 예전에도 지금도 그랬다. 남자가 떠나면 그저 보내주는 게 내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내가 떠나는 쪽인데 왜 이렇게 그를 붙잡고 싶은 걸까?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다. 모든 짐을 가방에 챙겼다. 오후 2시 서울행 버스표는 이미 손에 있었다. 사무실에 들러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사관님. 감사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박 사장님께는 인사 안 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많이 서운해 하실 텐데. 나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캐리어를 끌며 천천히 이 마을의 풍경을 눈에 담았다. 푸른 바다, 굴 양식장, 해송 횟집, 통영 수협 지점 건물. 모든 것이 익숙했다. 그리고 그와 나란히 걸었던 항구의 방파제. 가슴이 시큰했다. 정류장에는 버스가 이미 도착해 있었다. 짐을 싣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곧 버스는 출발할 것이다. 모든 게 끝난다. 바로 그때였다. 저 멀리서 누군가 미친 듯이 뛰어오고 있었다. 심장이 멎었다. 박진철이었다. 숨을 턱까지 몰아쉬며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려야 하나? 아니, 그냥 가야 해. 버스의 출입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기사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다시 열어주었다. 나는 버스에서 뛰어내렸다. 박진철이 내 앞에 섰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온몸을 땀으로 적시고 있었다. 가지마. 그가 말했다. 네? 가지 말아요. 제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왜요? 미안했소. 그날 내가 다 잘못했어. 됐어요. 이제 와서. 아니, 끝나지 않았어. 끝났어요. 사장님이 원한 거잖아요. 잘못 생각했소. 그가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자존심? 그런 거 이제 상관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버티지 못해도 괜찮아. 눈물이 터져 나왔다. 거짓말. 진심이야. 나중에 또 자존심 상한다고 절 밀어낼 거잖아요. 안 그래? 절대. 어떻게 믿어요? 그가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믿어줘. 제발. 손님, 타실 겁니까? 마실 겁니까?
버스 기사님이 창밖으로 소리쳤다. 나는 그를 밀어냈다. 놓으세요. NWA. 제발요. 싫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왜 이러세요? 이러면 제가 더 아프잖아요. 나도 아파. 당신 없으면 내가 더 아파. 아저씨, 버스 출발해야 해요. 기사님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나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그를 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번 한 번만 붙잡아 볼까? 손님, 기사님의 세 번째 외침. 나는 박진철을 보았다. 땀으로 젖은 얼굴, 거친 숨소리, 나를 놓지 않으려는 손의 악력, 그리고 그의 눈.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제발, 그이 가지마.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나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저도 가기 싫어요. 그럼 남아. 어떡해요? 제 일은요. 나도 일이 있어. 하지만 당신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 기사님이 경적을 짧게 울렸다. 손님, 결정해요. 나는 버스를 한번, 그리고 그를 한번 보았다. 떠나야 할까? 남아야 할까? 초의 조사관. 그가 내 두 손을 잡고 말했다. 나 버티지 못하는 거 알잖소. 앞으로도 그럴 거요. 부끄럽고 자존심도 상하겠지. 알아요. 그런데 그가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 없이 사는 게 그것들보다 100배는 더 싫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정말 괜찮겠어요? 후회 안 해요? 안 해. 또 자존심 때문에 화내면요? 화는 내도 당신을 떠나진 않을게. 그 말에 웃음이 터졌다.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해. 버스가 길게 경적을 울렸다. 손님, 더는 못 기다립니다. 나는 버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기사님, 죄송해요. 내가 소리쳤다. 저 안 탈게요. 짐 좀 내려주세요. 기사님이 깊은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다. 내 짐이 내려졌다. 버스가 매연을 뿜으며 출발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버스를 바라봤다. 그리고 박진철을 보았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정말 안 가는 거요? 네, 안 가요. 왜?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사장님 없이 사는 게 저도 더 싫거든요. 그가 나를 끌어안았다. 너무 세게 안아서 숨이 막힐 정도였다. 하지만 행복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손을 잡고 항구를 걸었다. 이제 어쩔 셈이요? 그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일단 본사에 연락부터 해야죠. 뭐라고 하려고? 개인 사정으로 복귀가 어렵다고요. 괜찮겠어? 글쎄요. 잘릴지도 모르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정말? 네. 당신이 더 중요하니까. 그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떠나는 것보단 나을 거예요. 그가 웃었다. 이상한 여자야. 사장님도요?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다음 날 나는 본사 팀장에게 전화했다. 팀장님, 저 최수아입니다. 죄송하지만 복귀를 조금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개인적인 사정이 좀 생겼습니다. 그게 뭔데? 이 마을에 조금 더 머물러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야, 최수아. 파견 끝났잖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팀장님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솔직히 말해, 남자 문제지? 네. 하, 네오답지 않게 왜 그래?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표라도 쓰게? 그건 아직. 알았다. 일단 1개월 더 시간 줄게. 그때까지 잘 생각해봐. 감사합니다. 팀장님.
전화를 끊고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1개월. 그 안에 결정해야 했다. 이곳에 남을 것인가, 서울로 돌아갈 것인가. 그날 저녁, 박진철에게 말했다. 1개월 시간 벌었어요. 그래? 네. 그동안 생각해 보려고요. 뭘? 여기 남을지, 돌아갈지. 그가 나를 바라봤다. 아직도 고민이 되는군. 당연하죠. 제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요. 일을 그만두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럼 돌아갈 수도 있다는 말이요? 모르겠어요. 침묵이 흘렀다. 그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하겠소. 정말요? 그래. 당신 인생이니까.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고마워요. 대신 약속 하나만 해줘. 뭔데요? 만약 돌아가게 되면 솔직하게 말해줘. 말없이 사라지지 말고. 약속할게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1개월이 흘렀다. 나는 통영 어촌 마을의 주민처럼 살았다. 작은 원룸을 월세로 구하고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박진철과는 거의 매일 만났다. 함께 저녁을 먹고 바다를 산책하고 그의 방에서 밤을 보냈다. 우리의 관계는 여전했다. 그는 매번 버티지 못했지만 더는 미안해하지 않았다. 대신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또 졌네. 괜찮아요. 당신 때문에 행복하게 지는 거니까. 나도 웃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 편하죠? 응, 편해. 우리는 서로를 안고 웃었다. 1개월이 지난 어느 날 본사에서 전화가 왔다. 최수아, 결정했어? 네, 팀장님. 그래서 나는 창밖을 보았다.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파도가 부서지고 갈매기가 날고 있었다. 저 멀리 굴 양식장이 보였다. 아마 저 부두 어딘가에 박진철이 있겠지. 사표 쓰겠습니다. 진짜로? 네. 전화기 너머로 다시 한숨 소리가 들렸다. 후회 안 하겠냐?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돌아가는 게 더 후회될 것 같아요. 알았다. 서류 보내.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팀장님. 그래. 너도 잘 살아라.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보았다. 눈물이 났다. 두려움과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제 정말 이곳 사람이 되는구나. 저녁에 박진철을 만났다. 저 사표 냈어요. 그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정말이요? 네. 후보에는. 지금은 안 해요. 나중은 모르겠지만. 그가 나를 끌어안았다. 고맙소. 뭐가요?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줘서. 사장님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럼? 저도 여기가 좋아서요. 그가 웃었다. 그래도 고마워.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다. 나는 통영 마을에 완전히 정착했다. 통영 수협 지점에 사무직으로 취직했고 작은 집을 얻어 살았다. 박진철과는 꾸준히 만났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자주. 관계도 여전했다. 그는 여전히 버티지 못했지만 이제 그건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오늘도 이분 컷. 빨랐네. 미안. 아니에요. 좋았어요. 거짓말. 진짜예요.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안았다. 어느 날 마을 카페에 앉아 있는데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저 아가씨 결국 눌러 앉았네. 응, 박 사장 때문이라잖아. 둘이 아직도 만나나 봐. 그러게 참 신기한 인연이야. 저 여자는 보통이 아니야. 박 사장을 쥐고 흔들잖아. 카페 구석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나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맞는 말이었다. 그는 나를 버티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없는 삶을 버틸 수 없게 되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통영 어촌 마을에
완연한 일부가 되어 있었다. 박진철과 나는 작은 집을 얻어 함께 살았다.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관계로 묶여 있었다. 그는 여전히 나를 감당하지 못했다. 매번의 관계는 짧게 끝났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사실에 웃을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은 신기록이네. 그가 땀을 닦으며 쑥스럽게 말했다. 겨우 4분인데요. 내가 장난스럽게 받아치자 그가 나를 끌어안았다. 당신 앞에 선 사 초도 영원 같아서 그래. 그의 품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거 칭찬 맞죠? 그럼 최고의 칭찬이지.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방파제를 따라 걷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수평선에 길게 번지고 있었다. 후회 안 하오? 그가 문득 물었다. 뭐려? 이곳에 남기로 한 결정 말이야.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가끔 서울이 그립긴 해요.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정말? 네. 여기에 당신이 있으니까요. 그가 내 손을 힘주어 잡았다. 그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다. 사랑하오, 수아 씨. 그의 입에서 처음 듣는 말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석양빛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나도요. 나도 사랑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았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만이 우리 곁을 맴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두고 수군거렸다. 감당 못할 남자와 그 남자를 꼼짝 못하게 만든 여자. 모두가 승패를 궁금해했다. 누가 먼저 무너졌을까? 답은 간단했다. 우리는 둘 다 무너졌다. 그는 내 앞에서 무너졌고 나는 그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이건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었다. 함께 추락하고 함께 부서지고 그 폐허 속에서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게 우리가 찾은 사랑의 방식이었다. 사람들은 신체의 크기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마음의 크기였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너무 거대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벅차서 결국 서로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너짐 속에서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느꼈다. 지금도 우리는 통영의 작은 마을에서 살아간다. 그는 여전히 굴 양식장으로 출근하고 나는 통영수협에서 일한다.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바다를 보고 밤이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잠이 든다. 관계는 여전하다. 그는 여전히 버티지 못한다. 하지만 이제 그는 웃으며 속삭인다. 오늘도 당신 때문에 행복하게 졌어. 나 역시 웃으며 그의 뺨에 입 맞춘다. 나도 당신 덕분에 기쁘게 이겼어요. 혼자서도 괜찮다고 믿었다. 함께라는 건 때로 번거롭고 아픈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혼자 단단하게 버티는 것보다 함께 부서지는 것이 몇 배는 더 행복하다는 것을, 사랑의 늦은 시작이란 없다는 것을. 50살에 찾아온 인연도 33살에 내린 결정도 모두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요? 모든 것을 지켜내는 단단한 성벽인가요? 아니면 기꺼이 함께 무너져 내릴 단 한 사람을 찾으셨나요?